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대영 제국은 강력한 군함과 붉은 제복의 군인, 그리고 광활한 식민지로 기억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제국의 진정한 심장, 세계를 지배했던 진짜 동력은 대포 소리보다 훨씬 조용하고 대리석 기둥과 마호가니 책상 뒤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이었습니다. 빚을 권력으로, 돈을 제국으로 바꾸는 연금술과도 같았죠. 영국은 총과 대포로만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용으로 정복했습니다. 런던의 은행가들은 전쟁과 무역, 심지어 기근까지도 금융 팽창을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국의 은행가들이 어떻게 세계 지배의 자금을 조달했는지, 그리고 돈과 권력이 어떻게 하나로 융합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놀랍게도 수백 년 전 그들이 만든 바로 그 시스템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이야기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17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잉글랜드는 우리가 상상하는 강력한 제국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광대한 해외 영토를 자랑했고, 프랑스는 유럽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었으며, 네덜란드는 막강한 해군과 정교한 금융시장으로 세계 무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비해 잉글랜드는 작고 분열되었으며 만성적인 자금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프랑스 및 네덜란드와의 계속된 전쟁으로 국고는 바닥을 드러냈고, 왕들은 막대한 빚을 지고 채무불이행을 밥 먹듯이 저질렀습니다. 잠재적 투자자들은 모두 등을 돌렸죠. 1600년대 후반 잉글랜드의 국가 신용도는 그야말로 재앙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용이 없다는 것은 군대를 유지할 수도, 해군을 건설할 수도, 국력을 해외로 투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1694년 영국의 운명을, 나아가 세계의 역사를 영원히 바꿔놓을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영국 의회가 잉글랜드 은행의 설립을 승인한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간단한 아이디어였습니다. 부유한 투자자들이 프랑스와의 전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왕실에 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안정적인 이자를 지급하는 정부 발행 채권을 받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관리하기 위해 지폐를 발행하고 예금을 보유하며 대출금 상환을 보증하는 중앙은행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이 서류 작업 이면에는 거대한 금융혁명이 숨어 있었습니다. 잉글랜드 은행은 국가부채를 제도화했습니다. 변덕스러운 군주의 불확실한 약속을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유가증권, 즉 국채로 탈바꿈시킨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잉글랜드는 훨씬 낮은 이자율로, 그리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규모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영 제국의 숨겨진 비밀 병기였습니다. 안정적인 공공신용 시스템을 갖춘 영국은 경쟁국들이 재정적으로 파탄난 후에도 오랫동안 전쟁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프랑스, 스페인, 심지어 강력했던 네덜란드조차 살인적인 이자 부담에 허덕일 때 영국은 깊어지는 채권 시장을 통해 몇 번이고 다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이제 모든 전쟁은 금융전쟁이 되었고 영국은 그 게임의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법을 알아낸 것입니다. 18세기 초에 벌어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을 예로 들어봅시다. 비교적 작은 섬나라였던 영국은 10년 이상 유럽 대륙의 군대를 주둔시키고 바다의 함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프랑스나 스페인보다 자원이 더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잉글랜드 은행이 보증하는 안정적인 국채 발행을 통해 전쟁 자금을 끊임없이 조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영국 국채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역과 산업, 특히 관세 수입에서 걷어들인 세금이 확실한 상환을 보장했기 때문이죠. 반면 프랑스는 반복적으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하며 신뢰를 잃었고 엄청나게 높은 이자를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총과 병력의 싸움이었지만 이제는 채권 시장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영국은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돈을 빌릴 수 있었고 그 결과 더 오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18세기 내내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750년대의 7년 전쟁 당시 영국은 경이로운 규모의 자금을 빌렸습니다. 북미, 카리브해, 아프리카, 인도 전역에서 벌어지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1억 파운드 이상을 조달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더 크고 부유했던 프랑스는 이를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프랑스 왕실을 파산시켰고 결국 프랑스 혁명으로 폭발할 금융위기의 무대를 마련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세계적인 제국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국 내에서는 정부 채권에서 나오는 꾸준한 이자 수입으로 부를 축적한 투자자 계층이 생겨났습니다. 이제 전쟁은 단순히 애국적인 의무가 아니라 엄청난 수익을 안겨주는 금융적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은 이야기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무역은 영국 금융제국의 또 다른 기둥이었고 그 중심에는 역시 은행가들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는 주식회사, 특히 악명 높은 동인도 회사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평범한 무역회사가 아니었습니다. 기업, 정부, 그리고 군대가 결합된 기이한 혼종이었습니다. 런던의 투자자들은 향신료, 직물, 그리고 나중에는 아편 무역에서 나오는 배당금을 기대하며 주식을 샀습니다. 하지만 그 수익은 정복을 통해 나왔습니다. 동인도 회사는 사설 군대를 양성하고 현지 통치자들을 매수했으며 인도의 수백만 명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그렇게 긁어모은 막대한 수입은 런던 금융가로 다시 흘러들어가 은행가들과 채권 보유자들의 주머니를 똑같이 불려주었습니다. 이 금융 시스템은 하나의 거대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영국은 빚을 내어 전쟁 자금을 댔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무역을 확장시켰습니다. 확장된 무역은 막대한 관세와 기업 이익을 창출했습니다. 그 수입으로 국가 부채를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부채를 성실히 갚는 모습은 투자자들에게 더 큰 신뢰를 주어 더 많은 대출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신용, 상업, 그리고 정복 사이의 완벽한 피드백 루프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제독과 장군들이 대영 제국을 이끄는 것처럼 보였지만 진정한 제국의 건설자들은 신용의 흐름을 유지했던 은행가들이었습니다. 19세기 초 이 시스템은 새로운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20년 이상 유럽 대륙 전체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나폴레옹 전쟁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폴레옹 휘하의 프랑스는 막강했지만 재정적으로는 여전히 취약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정복지로부터의 약탈과 강제 곡물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반면 영국은 런던 채권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 기간 동안 총 6억 파운드가 넘는 돈을 빌렸습니다. 한때는 이자 지급액만으로 정부 지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영국의 광대한 무역망과 성장하는 산업 경제가 결국 모든 비용을 감당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계속해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자신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영국은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금융전쟁터에서도 나폴레옹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는 어두운 면을 드러냅니다. 제국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단지 경쟁자를 물리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내 통제에 관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영국 납세자들은 차, 설탕, 담배와 같은 상품에 부과된 세금을 통해 부채 비용을 떠안았습니다. 채권 보유자들이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평범한 사람들은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한편 은행가들은 자금에 목마른 정부의 조건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경제사는 돈과 권력이 별개의 힘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둘은 하나이며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영국은 그 공식을 완성했습니다. 부채를 무기로, 무역을 연료로, 그리고 금융을 제국의 엔진으로 삼는 공식 말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이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금융은 군대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전쟁은 여전히 일어났지만 진정한 승리는 종종 회계 사무소와 증권거래소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곳은 아편 전쟁 당시의 중국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 이 전쟁은 무역 제한에 관한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돈과 권력의 문제였습니다. 영국은 중국의 차, 도자기, 비단에 대한 끝없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중국이 지불수단으로 오직 은만을 요구했고 이로 인해 영국의 은 보유고가 고갈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가들의 지원을 받은 영국 상인들은 인도산 아편을 중국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익으로 무역 적자를 메웠고 은은 다시 런던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중국 정부가 아편 무역을 단속하려 하자 영국은 해군을 보냈습니다. 그 결과는 중국의 굴욕이었습니다. 불평등 조약을 통해 항구를 강제로 개방해야 했고 영국이 통제하는 무역은 엄청나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편, 해운, 은행 수수료에서 나온 막대한 이익은 런던으로 흘러들어가 제국의 금융 지배력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이르러 영국은 석탄, 철강, 섬유를 생산하는 세계의 공장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런던시티는 명실상부한 세계 금융의 중심지였습니다. 영국 은행들은 아르헨티나의 철도, 남아프리카의 광산, 카리브해의 플랜테이션에 자금을 댔습니다. 파운드 스털링은 국제무역의 기축통화가 되었고 영국의 영사들과 군함들은 채무가 반드시 상환되도록 보장했습니다. 이것은 깃발과 수비대만큼이나 장부와 대출 계약서에 의한 제국이었습니다. 근본이제는 이러한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자국 통화를 금에 고정된 비율로 묶음으로써 영국은 안정성과 신뢰의 이미지를 전 세계에 투사했습니다. 전 세계 투자자들은 언제든지 금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파운드 자산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신뢰성 덕분에 영국은 값싸게 빌리고 광범위하게 빌려주며 제국 전역에 금융규율을 강제할 수 있었습니다. 영국의 자본에 접근하고 싶은 나라들은 종종 자국의 통화와 정책을 런던의 기대에 맞춰야 했습니다. 사실상 영국의 은행가들은 돈뿐만 아니라 통화 정책까지 수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금융 지배는 어쩌면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1990년대 말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으며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주권이 외부의 금융 논리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험했습니다. 영국의 금융제국은 바로 이러한 논리를 훨씬 더 거대하고 노골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에 적용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시스템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었습니다. 런던의 부유한 투자자들에게는 금융 자유와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된 황금기였습니다. 하지만 식민지 국가들에게는 종종 벗어날 수 없는 덫이었습니다. 자원은 착취당하고 빚은 부과되었으며
경제는 제국의 우선순위에 봉사하도록 재편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는 막대한 세수와 원자재를 제공했지만 곡물이 세계 시장의 수요를 맞추기 위해 수출되면서 반복적인 대기근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 이익은 제국의 채권 보유자들을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수백만 명은 굶주려 죽었습니다. 여기서 금융 시스템의 잔인한 논리가 드러납니다. 투자자를 위한 효율성, 그리고 약자를 위한 파멸. 깊이 들여다볼수록 패턴은 더욱 명확해집니다. 영국의 세계 지배는 단순히 군사적 천재성의 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을 기회로, 재앙을 배당금으로 전환시킨 금융 시스템의 결과물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파산시킨 전쟁은 영국의 은행가들을 부유하게 했습니다. 자원을 고갈시킬 위협이었던 무역 적자는 무력으로 뒷받침되는 독점으로 뒤집혔습니다. 심지어 위기조차 금융 팽창의 기회로 변모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여전히 그 시대에 세워진 토대 위에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금융 시스템, 신용시장, 채권시장, 그리고 국가부채가 영구적인 조건이라는 생각 그 자체는 영국이 17세기와 18세기에 창조한 것의 직계 후손입니다. 오늘날 정부가 수조 달러의 빚을 내고 전쟁이 세금이 아닌 빚으로 자금을 조달하며 평범한 사람들을 파멸시키는 분쟁으로부터 투자자들이 이익을 얻을 때 우리는 바로 그 영국식 각본이 되풀이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은 더 이상 바다를 지배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개척한 금융 모델은 여전히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은 전례 없는 규모의 부채로 치러졌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새로운 금융 중심지로 부상했지만 그들 역시 부채, 채권, 그리고 돈과 권력의 융합이라는 동일한 영국식 공식을 사용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양적 완화, 국채 또는 국제 구제금융에 대해 들을 때 여러분은 신용이 무기화되고 금융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는 바로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형 금융 제국의 교훈은 단순하지만 불편합니다. 진정한 부는 자원이나 산업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금융 시스템에 대한 통제력에 있습니다. 빚을 발행하고 조건을 설정하며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자들, 바로 그들이 역사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날 그 힘은 누가 쥐고 있을까요? 전 세계 부채가 수백조 달러로 치솟고 전쟁은 끝없이 이어지며 금융 거품이 부풀었다 터지면서 평범한 사람들은 파산하지만 채권 보유자들은 건재할 때 우리는 과연 이 시스템에서 벗어난 것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그 안에 갇혀 있는 것일까요?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단 하나의 교훈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금융에 대한 이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것은 제국을 건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았던 바로 그 역학에 의해 착취당하지 않기 위한 방패입니다. 돈과 권력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해하고 불가피하다고 말하는 부채의 의문을 제기하며 인플레이션이나 금융위기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당신을 희생시켜 이익을 얻을 기회로 사용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역사는 기계적으로 반복되지 않습니다. 진화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사는 똑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짓밟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다면 이 지혜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또한 구독을 통해 저희의 지적 여정에 동참해 주신다면 더 깊이 있는 역사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지혜를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